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국민의 삶을 바꾼 혁신 사례를 만나는 자리.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풍요로운 사회혁신 생태계를 위한 4가지 질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혁신 분야의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회혁신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 4분을 모셨고요. 학술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장 실무적인 관점에서 풍요로운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또 줌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미래혁신 컨퍼런스는 박람회 홈페이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손쉽게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나눠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혁신을 늘 준비하고 대비해왔던 또 우수하신 분들이 오늘 강의를 또 해주시고 그것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사회 각 분야로 전파돼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발전된 모범된 나라 운영으로 국가 운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백 년 전에도 유목민족을 이끌었던 어느 장군이 저 중국 대륙 한가운데 묘비에 세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만의 성, 자기만의 고집, 편견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급변하는 환경에 대단히 어렵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끊임없이 이동하는 국가, 변화하는 국가, 또 혁신하는 민족, 혁신하는 지역, 혁신하는 개인,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큰 성과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홍익인간의 정신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죠. 널리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의 성과들을 주변의 많은 나라와 또 여러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혁신은 늘 준비하고 있는 나라, 지역, 국민에게만 성과를 줍니다. 준비하지 않고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 성과를 가질 수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토론하고 또 처절하게 해야만 그 성과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더 급격하게 변화해 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대한민국만큼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잘 대비하고 적응해 온 나라와 민족은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물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성껏 준비한 좋은 말씀 잘 해주시고 우리의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시고
격한 감동과 혁신의 열기를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따뜻한 말씀으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주신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혁신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만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는데 혁신을 위한 오늘의 이 노력의 자리 역시 풍성한 결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축사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난실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님께서 오늘의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 윤난실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 혁신, 사회 혁신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또 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혁신의 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민간 협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관 사이에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의 사회혁신의 성과는 시민을 지역사회의 주체로 세워냈다는 것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을 대학,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의제 해결 방안을 놓고 수기하고 실행하는 주체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 공간 사업을 통해 사회혁신의 공론장, 실험장으로서의 공간을 주목했습니다. 실패박람회를 통해 실패를 공공재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한계와 과제를 남겼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법 제도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제 역시 지역의 틀을 넘어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물음으로 사회혁신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회혁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4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음 사회혁신의 길을 모색하려 합니다. 어제부터 사회혁신 한마당이 개최되는 울산에서도 다음 단계 사회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의 생태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미 있는 실험들이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확대될 때 사회혁신의 생태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 즐거운 여정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난실 제도개혁 비서관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축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 말씀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4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님,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교수님,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황현숙 이사님, 소셜벤처 투자전문기업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님께서 차례로 강연을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혁신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의영입니다.
제게 주어진 발표 주제가 보시다시피 넘어가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사회혁신의 지렛대가 되는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데 제가 1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혁신의 중요한 목표, 무엇이 사회혁신을 왜 하죠? 사회혁신의 목표가 뭐죠?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혁신을 어떻게 하죠? 사회혁신을 어떻게 하는가?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수단이 또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렛대죠. 지렛대로 하면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목표이자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차는 대충 현 정부의 비전과 전략, 이론, 사례,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대학에 대해서 좀 대학계의 학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생태계 혁신 생태계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부 혁신 비전과 전략이죠. 키워드만 보시면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정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보시면은 이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벌써 여기 보시면은 상향식, 참여와 협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주적인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이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사회적 가치의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그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 구성하는 13개의 요소를 봐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정치적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회적 가치의 이 기본이 된 그 기본 법안을 보면은 벌써 이렇게 13가지가 나와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만 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8번째 사회적 가치인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제 뭐 말씀해 주실 때에도 민관 협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참여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아주 중심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치,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요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 대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원칙과 그 방법뿐만 아니라 특정 민주주의적인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수구의 시민 수구라는 수구의 민주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3번째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보더라도 결국 사회 혁신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에 대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건대 이미 이 정부의 비전과 전략에는 사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적인 이 어떠한 방법이 핵심적인 수단이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자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또한 두드러지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학계의 입장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여의도,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이 청와대가 있는 이쪽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유권자,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투표하는 유권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여기 광의의 의미에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의회, 선거, 정당, 즉 제도권 정치를 넘어서서 지역, 직장, 학교, 동네에 일기까지 다양한 정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서 민주주의 그러면은 이 제도권 정치를 넘어서서 다양한 광의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광의의 정치, 광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부상이 됐는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가장 잘 알려진 몇 가지 고전적 연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크빌이라는 그 학자가 미국을 이제 돌아보고 쓴 책이에요. 미국의 민주주의. 1830년도니까 아주 과거 옛날 얘기죠. 그렇지만 깜짝 놀랍니다. 이 프랑스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물론 뭐 선거 이런 제도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쭉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인은 지속적으로 결사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시시콜콜한 결사체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서로 모여서 잔치하고 세미나하고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결사 행위예요. 모여서 함께하는 행위죠. 오늘 혁신도 보면은 같이 하는 혁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노력하고 새로운 걸 바꾸려고 만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프랑스에서는 정부를 들먹거리고 영국에서는 자치형주에게 해결을 요구하는데 미국에서는 결사체를 조직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서 인민들은 공동의 요구를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최고의 완벽한 예술의 경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민주주의 그러면은 투표, 정당, 선거, 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돼야 혁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는 고전적 연구고, 두 번째, 이태리 민주주의 연구입니다. 이태리에서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20년이 지났거든요. 각 지역별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혁신의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 지방자치를 도입해서 지방이 혁신하기를 바랬는데 성과의 차이가 나요. 이건 무엇이죠? 이거는 제도만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제도가 도입됐는데 성과가 다르다면.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데 밑에 두 지도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과의 차이. 지날수록 성과가 이제 높은 곳이 잘된 곳이고, 오른쪽에 뭐냐면은 어떤 곳에서 성과가 높은지 봤더니 시민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 소위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민주주의도 잘 되고 혁신도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시민 공동체가 이제 조직이 되면은 이들이 잘 모여서 잘 요구를 하죠. 보다 좋은 나한테 공공 서비스를 달라. 그런데 정부는 무시하지 못해요. 이게 디맨드, 수요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시민들이 잘 모여서 또 뭘 하냐면요. 정책 실현의 이익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너지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급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같이 가는 거죠. 만약 시민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위계적 후견주의의 그늘 안에서 간청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은 이런 시민 공동체적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 이게 노벨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정착자가 쓴 책이에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공유의 비극이라는 은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원, 공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데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방식, 시장의 방식이 있어요. 자원을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 시장을 통해서 사유제로 나눠주는 방식이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둘 다 효율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공유자원을 관리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더라. 혁신이 어디서 가능한가? 국가가 여러 가지 뭐 지원해 줄 수 있고 제도도 만들 수 있겠죠. 시장에 맡기면 가장 혁신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이러한 혁신이 있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사례로 뽑힌 건데, 동행 아파트입니다. 이 최저임금 시대에 이 경비원 고용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왜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다 해고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까지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뭉쳤어요. 결사라는 걸 했어요. 공동체적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국가에게 맡기거나 시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 시대에 자, 가로등 LED 교체하고 관리비 절약해서 오히려 임금은 보존해 주자. 아니면은 실제 경비원 아저씨들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자. 그래서 고용을 안정을 한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우리 할 때 갑을 계약서가 아니라 동행 계약서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동 나는 행이죠. 같이 행복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수기하는 시민 사진이고요. 오른쪽 보면 경비원 아저씨죠.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닌 동행 관계가 됐고 가윈일 칼갈이 봉사도 신명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주어진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택배도 있고 뭐 쓰레기 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가윈일, 나는 칼갈이 봉사를 하는 아저씨, 노인을 돌봐주는 아저씨,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혁신의 일부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구청으로 가게 되고 이 민관 협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 아파트에서 동행 계약서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성북구 전체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동행 조례 및 추진 활성화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구청장님하고. 민간 협력의 정치가 되고 이걸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의 시민회의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밑에 사진입니다. 모여서 하루 종일 모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경비원 아저씨들 대표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안정부 관료, 시민단체, 민주노총 대표가 나와서 계속해서 토론을 이제 해서 마지막으로 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은 이 구청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절대 뭐 법적 강제 구속력 이런 건 없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너찡 있죠? 아주 그 너찡과 같은 그 소프트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동행 아파트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모든 그 문서에다가 동행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이런 식의 바로 이 혁신 박람회와 같은 이러한 알리는 방식, 모범사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상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가장 이 동행 계약을 모범적으로 하는 그 성북구의 그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 민주주의를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혁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목표와 수단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뿐만이 아니라 183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리의 민주주의,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한 얘기가 성북구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방식은 자, 최저임금 줘라. 국가의 규제예요. 시장의 방식? 난 안 주겠어. 이 경비원 아저씨를 해고하고 기계로 바꿀 거야. 아니면 같은 돈이면은 젊은 경비원 아저씨 고용할 거야. 이게 시장의 대응입니다. 근데 이 국가의 방식과 시장의 대응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서 동행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와 혁신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벌써 과거에 이런 그 우수 사례로 이 선정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고, 요 주변에 보니까 쭉 또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요, IT 기술도 나오고 아주 개인의 어떤 그 성공담도 나오지만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함께 돼야만 혁신이 확산이 더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혁신, 민주주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가 맞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학발 사회혁신, 이게 제가 뭐 신문 칼럼도 많이 쓰고 꼭 이게 대학도 사회혁신에 동참하자, 함께하는 혁신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변화된다는 거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뭐 기업도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듯이 대학 당연하죠. 상아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거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대학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수업을 한 이제 사례들인데요. 정치학이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치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사진만 보시면은 뭐 현장 방문했고 시장, 구청장 인터뷰하고 활동가와 함께 고민하고 지역 혁신을 위해서 주민들과 소셜 픽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합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그 다음에 지역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혁신이 당연히 가능하게 되겠죠. 몇 가지 그 성과들이 있는데,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연구도 해야 됩니다. 연구도 혁신이 돼야 됩니다.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른쪽 그 중간쯤에 보면 관악구 시민정치 워크숍, 시흥시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 밑에 강동구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수업을 통해서 저와 학생과 또 박사도 좀 투입이 됐습니다만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성북구의 그런 동행 사례 비슷하게 대학의 수업을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있고, PBL 문제 해결 방식도 있고, 서비스 러닝도 있고, 사회혁신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모델을 두고 대학 수업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저 같은 교수는 전문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게 제한적입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 지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빠꼼하게는 알지만 현장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바빠요. 그 다음에 행정 지식, 법, 제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공무원들이죠. 행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단절되어 수가 있어요. 이걸 매개하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아까 4차 산업시대, 이 시대에 더 중요해져. 이런 지식은. 이런 지식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혁신의 어떠한 이 바탕이 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정치학회 회장 때 전국에서 한 20개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걸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봤고,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정치학과 서울대와 이런 데를 넘어서 전국으로 가자는 것이죠.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지막에 이겁니다. 교육혁신, 지역혁신, 사회혁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수업에 접목시켜서 잘 교육, 연구, 실천함으로써 교육도 혁신되고 지역도 혁신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혁신이죠. 생태계죠. 영국 마지막입니다. 영국의 예예요. 이거 빨간 점들이 대학들인데, 이 영국식 영어로 모범 사례를 비컨이라고 합니다. 비컨 스쿨, 그런 모범 대학인데, 모범 대학들이 쭉 있어요. 우리나라에 말하면 거점 대학들이죠. 그다음에 거점 대학들을 묶는 그 사무국이 옥스퍼드 대학 내 사회연계 국가조정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대학이 자기 스스로 혼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하고요. 종합 모델을 만들어서 대학 사정에 맞게 실천합니다. 근데 대학이 뭘 하느냐? 밑에 보시면은 지향하는 3대 목표: 민주사회의 발전 촉진,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죠. 혁신의 주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 중요한 혁신의 목표이자 핵심적인 수단,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전략에도 들어있고 여러 고전적인 그 학문적인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다음번 혁신을 위해서 생태계를 넓히자. 대학도 한번 함께 이러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사회혁신의 민주주의가 핵심 수단이기도 하고 또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요.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강연의 열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사회혁신이 일군 변화를 짚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벌써 무대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경제금융학과의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혁신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 자리의 키워드는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중에도 사회 혁신을 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지역 사회 혁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이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 사회에 지역 사회가 존재하는가, 지역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 혁신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존재를 해야지 거기에 사회 혁신이 될 텐데요. 과연 지역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 혁신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징어 게임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혁신 사례, 지역 사회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는 존재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지역 사회의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빈 집입니다. 지역은 이미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람은 떠나고 이 역사와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장소성도 거의 사라지고요. 공간적 텅 빈 공간만 남아 있는 게 지역 사회의 현실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혁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청년도 지역에서 이탈되고요, 또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요, 또 지역 소멸의 이 위험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 사회 혁신을 이야기할 때 첫 출발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빈집과 공터가 남아 있는가라고 하면, 우선 20세기 내내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의 식민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국가주의의 식민지로 남아 있는 상황. 여기서부터 지역사회 혁신이 이야기돼야 될 거고요. 지역의 식민성 심화라고 하는 것이 또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사회혁신의 주체라고 할 시민들의 주체성을 상실케 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역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국가주의에 따른 지역의 식민성 심화와 주체적 시민의식 상실은 지역 혁신을 어렵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지역의 그 혁신에 따른 지역 혁신이 되지 않는 다른 결과이기도 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국가주의도 극복해야 되고 지역 내부의 주체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주의에 따른 식민성 심화, 주체적 시민의식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시민들의 이 내재화되어 있는 태도, 그리고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상실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한편에 생각해 보면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편견적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혁신이라고 한, 지역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도 극복해야 되고 지역의 주체성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 지역과 수도권, 또 지역과 중앙이 경계짓고 있는 이 분단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이중적까지, 삼중적까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해결 문제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모 글로와 로빈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입니다만 지난해 좁은 해랑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왼편에 오른편에 보는 그림은 그 책에서 약간 그 발췌한 그림을 표를 조금 수정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레드킨이라고 하는 레드킨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레드킨 효과는 루이스 캐럴이 쓴 저기 왼편에 있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루이스 캐럴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후속편에 보면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레드킨 이야기입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상 저 전편이고요.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레드킨 이야기인데 이 거울 나라이기 때문에 앨리스와 레드킨이 경쟁을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달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에 서 있는 이게 거울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울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한 사람이 빨리 달려버리면 나머지는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압도해 버리는 이것이 레드킨 효과인데 이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가 굉장히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하고 보충할 때 우리가 이른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하다. 그 가는 길은 매우 좁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해랑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야기 주제인 사회혁신에 비추어 보면 국가와 공동체, 이 국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재와 파시즘과 또 비민주주의와 이런 걸 재빠르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폐쇄적 규범, 내부의 폐쇄적 규범이 우리로 작용을 해서 이것이 또 지배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 이 국가와 공동체가 견제하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이 가능성, 이것은 이게 좁은 해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회혁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해랑을 우리가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그 해랑이 엄청나게 지금 좁아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혁신의 이야기와 지역의 사회혁신의 이야기는 이 그림에 비춰보면 거의 바늘구멍 정도의 회랑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역 내부의 국가를 초월하고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메조 레벨의 사회적 대타협, 새로운 형태의 메조 레벨의 가버넌스 구조가 지역 사회에 필요합니다. 이 공공적 영역이 필요하고 또 각성을 한 개인이 지역 사회에 새롭게 주체로 살아남는 것, 이것이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역 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방법. 이 메조 레벨의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대타협, 새로운 가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지역 시민이 각성해서 이것이 아주 이 건전한 결합, 건전한 보충이 이루어질 때 저는 지역사회 혁신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오징어 게임 9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편에 보신 분은 알지만 저 유명한 이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영수와 성기훈이 호텔형 병원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바라보면서 게임을 합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는 이야기는 오일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고 하는 이 주장은 틀린 것으로 영화에서 나오죠. 길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노랑머리의 남자와 경찰이 합심해서 구해 갑니다. 이게 9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 가지고 기고를 하나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핵심적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 이론으로 서로 손을 마주잡고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만나는 지극히 심파적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절실한 이러한 유형의 설사를 우리는 일상에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의 그 장면은 정말로 심파적이고 정말로 전형적인 겁니다만, 지역사회 혁신은 바로 이런 기본에서 또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휴머니즘의 극복, 사람과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도 지역사회 혁신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 2개만 선택을 해왔습니다만, 대구 아리백 시민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주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 소비자들의 운동으로 변화했고요. 지역에서는 프로수머 운동으로 지금 다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자가 생산자로 나서는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방식을 만들어서 전기도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이런 일들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지역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대구시장, 교육감, 의회 의장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이것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와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광역 단위를 넘어서 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사회 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영당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잠시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 그리고 상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빈틈없이 빼곡이 채워져 있을 것 같은 도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입주자가 사라져버린 상가들, 그리고 목적을 알 수 없이 남겨진 공터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아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개발이 가져다준 흔적이겠죠. 우리 문제 현장에서 답하기 그 3번째 의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은 바로 그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대구의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구, 고층 빌딩이 숲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무영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의 민족 자본이 만드는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대구시가 이 공간을 사고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을 대고 대구도시공사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하고요, 리빙랩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대구의 문화단체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일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문받은 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지역사회 혁신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는 지금 혁신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 자체가 소멸되고요,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고, 이 주체들을 좋은 가버넌스가 실로 돕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 혁신이 지금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성과라기보다는 지역 시민이 조금 하지만 눈에 띄진 않지만 주체로 등장하고, 또 지역의
이를 돕기 위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건전한 형태의 새로운 가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성과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주목해 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만 성급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시민의 주체로 등장하고 또 새로운 가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열심히 주목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 새로운 주체로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거버넌스가 탄생하고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희망에 저희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익숙해진 지금 급변한 시대에 발맞춰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황현숙 이사님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 혁신,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황현숙 이사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현숙입니다.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오늘 더 많은 디지털 사회 혁신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앞에 다른 연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업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해결하기도 합니다. 사회혁신은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교육 격차 등 모두가 문제라고 하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매우 크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사회혁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무엇이 새로운 방법인지, 여기서 새로움과 중요함을 누가 정하고 있는지, 누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사회혁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부나 기업과 같은 기존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의 주체, 즉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혁신이라는 단어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개별 프로젝트나 정책 실험에 정부 인사나 기업인이 아닌 시민이 포함돼야 된다. 일반 시민이란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혁신과 디지털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그럼 디지털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디지털과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AI 이런 거 적용하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코딩하면 되나요? 앱 만들면 되나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력과 신뢰의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좀 사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상상하는 디지털과는 다른 사진들인데 디지털 기술의 특징을 이런 사진들, 이미지를 적용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가능한 것들, 광장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거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돌탑을 쌓듯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 경험을 축적해 나가며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떼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해도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처럼 연대하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실험들이 연결돼서 결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디지털 기술이 갖는 특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들이 사회혁신이 지향하는 가치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사회혁신의 한 영역이거나 어떤 한 사업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의 다양한 실험 과정과 성과가 디지털에 축적되고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내야 됩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다양한,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험이 진행되는 사회혁신 현장 어디에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가능한 도구와 기술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변화를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관심 있는 문제를 찾아서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로 아까 결사체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사체를 만들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보가 없다면 정보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활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소개해드린 비유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본래 사회혁신이 다루는 문제의 어려움, 이 문제가 다루기 쉽고 해결이 쉬우면 금방 이렇게 사회혁신 문제라고 이야기되지도 않을 텐데요. 이 사회혁신 문제의 특성상 어떤 프로젝트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시도들이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탑을 쌓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돌탑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축적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북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서울 강서구에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 지도를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전국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건 10여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한 건 물론이거니와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 아동들이 마음 편히 놀 곳을 찾기가 힘든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아동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를 모아서 알리는 게 이 프로젝트의 본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데이터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서 지표를 만들고 실험 지역의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런 공유할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린북 프로젝트 팀은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 관련해서 기존에 데이터가 없는 것은 또 문제이지만 그보다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무장애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역에서는 민간 TF를 구성해 이 제안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린북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 데이터의 수집 기준, 데이터의 수집 방법,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어떤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한데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최초 설정했던 문제의식,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걸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미완성의 프로젝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정보, 무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진짜 만들고 무장애 아동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앱이나 정책이 단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돌탑의 첫 칸을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좀 느슨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커뮤니티가 어떻게 광장이 되어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빠띠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빠띠 카누에 열려 있는 쓰레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쓰레기 덕질이라는 이슈 커뮤니티인데요.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친구나 직장 동료, 마을 이웃도 아닙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관심으로 디지털 공간이라는 커뮤니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공간의 커뮤니티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안에만 있을 것 같지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이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하고 실제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네, 상금 활동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는 아닙니다. 기존의 어떤 시민사회 단체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분명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의견을 서로의 의견을 사례밭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 방법을 만들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좀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모인 이것들은 디지털 캠페인 도구와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몇 년 전 사례입니다만 쓰레기 덕질 구성원들이 활동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줄이는 쓰레기,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이크아웃 컵, 네, 커피숍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컵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주문 앱의 기본 설정을 일회용 컵에서 다회용 컵으로 바꿔달라, 아주 구체적인 요구인데요. 이런 요구들을 빠띠 캠페인즈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커피 프랜차이즈 관리자와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의 기본 설정을 일회용 컵에서 다회용 컵으로 바꾸는 변화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이제 일회용품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캠페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료를 넘어가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미는 프랙탈 구조를 상징합니다. 부분만으로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모여서 전체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사회혁신의 다양한 현장에서 각각의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 연결되는 그런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개방과 연결, 공유와 확산이라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혁신과 결합해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반이 필요합니다. 사회혁신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나 결과물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공유돼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아직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의 과정은 그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빠띠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캠페인 플랫폼,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론장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사회혁신의 활동 주체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포함해서 활동의 결과물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기반들이 더 많아지고 조직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이나 커뮤니티, 제가 앞서서 누구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신 건 저건 굉장히 어떤 활동을 많이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정말 이런 어떤 시민 참여 경험이 없는 분들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어떻게 이런 활동을 만들고 진행해야 하는지 툴킷을 만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수기와 공론 형성이 가능한 공론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팩트체킹, 변화와 성과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 대안의 실행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혁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 만능주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기반이 없다면 사회혁신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클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디지털은 특정한 영역, 특정한 방법론,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다양한 주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도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현숙 인사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 이렇게 다양한 모든 지체들이 진심으로 협력을 하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대한민국에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연은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님께서 강연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풍벤처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을 찾고 그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벤처 투자 전문 기업인데요. 디지털 기반 사회 혁신으로 어떻게 또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소풍벤처스의 한상엽입니다. 앞서 정말 멋진 이야기들 들으셨는데요. 저희 회사의 풀네임이에요. 이름 좀 길죠. 근데 여기서 오늘 저는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하셨던 여러 이야기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동체,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힘 혹은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철학 하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저희는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비즈니스가 사회 문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물론 모든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통상 이런 속도, 지속 가능성,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당연히 저는 정책과 제도가 가장 많이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토대와 또 깊이 있는 논의들을 시민사회에서 함께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개별 시민단위 못지않게 기업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좀 임팩트를 고려하는 자본을 공급하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초기부터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DNA를 심어놓자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들이 좀 나옵니다만 다행히 보통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하는 임팩트 투자,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 혹은 사회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 통상은 착한 투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저희는 착한 투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착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내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다수가 어떤 구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상황들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솔루션을 내면요, 기업적으로도 혹은 재무적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따라옵니다. 저희는 그 수익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어느 정도는 증명하면서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을 찾고 통상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들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들도 주로는 UN SDGs에 구분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 저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마주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코로나 역년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도 3건이나 했고 올해도 투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투자는 더 늘어날 것 같고 역시나 꾸준히 기업들이 엑시트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회수도 되고
투자 조합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뭐 이름 들으시면 알만한 뭐 곳들에서 출자도 해주시고 뭐 공공기관도 있고요, 뭐 민간 재단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제 지역에서의 혁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의 이제 시대 정신은 이제 저는 부분의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 로컬의 지속 가능성을 임팩트 투자사로서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혹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로컬 렌즈 인베스팅, 즉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로컬의 안경을 쓰고 한번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는 강원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이런 로컬 임팩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로는 강원도에서 출자를 해주셔서 이제 지역 뉴딜 자금에 기반해서 이렇게 벤처 투자 조합도 결성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런 사회혁신 영역이나 혹은 행정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일들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표현도 제가 드렸는데 엑셀러레이터도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통상은 이런 자동차의 악셀 밟듯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돕는 일을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즉 저희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는 저희가 육성한 혹은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냐 못했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과 지표의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후속 투자를 유치했느냐예요. 즉 자본시장 내에서 인정받냐 못 받느냐로 판가름이 나긴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여러 주체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큐베이터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고 엔젤 투자자도 들어보셨을 거고 한데요. 저희 업계에서는 좀 구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구분이 의미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촉진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가져온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는 일이에요. 통상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운전 자금을 저희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빠르게 가설 검증을 해내게 하는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빠른 실패도 저희는 성공 케이스로 보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간에 사업을 접었다. 저희는 이것도 성공 케이스로 봅니다.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혹은 사업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300개 엑셀러레이터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 아래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벤처 투자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금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조금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절반 정도의 자금이 정부 세금입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벤처 투자금을 확보한 시대가 되었고 가장 많은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스타트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종가를 치는. 그리고 요새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상장 주식 관심 많이 생기시잖아요. 역사상 이 정도로 관심 많았던 데가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시기인데 일단 규모로는 그 시기를 현재는 뛰어넘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혹은 이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ESG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도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이 빠른 속도로 정말 이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기업계에서는 최소 2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가 한두 달 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저희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10배 정도 빠르게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과연 기존에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접근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요. 여러 수단도 있고 혁신을 해야 될 대상이나 단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혁신의 수혜자 혹은 주체로서의 저는 대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업이 하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이 사회혁신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벤처기업은 또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벤처 사업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통상은 기술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하면 영리성이 강조되죠. 이거 다 돈 때문에 할까요? 돈도 매우 중요하죠. 여기 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근데 통상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스타트업을 하냐고 물어보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스타트업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잖아요. 내가 공무원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기자가 돼서 저널리즘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사회 운동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과학자가 돼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풀어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의 규모를 뛰어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뭐 고용 인원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기업을 얘기하면 뭐 저희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혁신은 이 기업가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혁신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뭐 물론 한 6, 7년 전에 이제 조사입니다만 사회 문제를 기업이 잘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을 때 요거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가난 구제, 고용, 교육, 혁신, 창조, 잠재력 향상, 경제 성장. 저는 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해왔냐,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해왔냐라고 하면 단연코 정부죠. 뭐 지자체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시민사회일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 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투자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혁신의 수단이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상 이제 이 사회혁신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사회혁신은 저는 조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혁신이 의미 있는데, 근데 최근에 사회혁신은 제 기준에는 기술혁신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혁신의 거의 최전선은 다 기술혁신으로 결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술은요, 저는 약간 좀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좀 도구적 중립성에 대한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기술의 관심사는 더 빠르게, 더 높이, 혹은 더 강하게인 것 같아요. 사회혁신이 바라보는 조화와는 관심사가 좀 다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기술이 사회혁신과 만나면 이제 앞서 이제 황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디지털 혁신이 되는데, 저는 이 기술이 추동하는 어떤 변화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좋아서 맞이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의 변화가 추동하는 사회 변화를 우리가 좋아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젠 적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적응을 하는 이 단계를 기술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투자한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STT 솔루션이고요.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도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소셜벤처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P2P 대출 회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부도율은 3%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존재하는 P2P 중에 단연 최고 수준의 부도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즉 그만큼 그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기업가들이 그래도 윤리성에 기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글 교육도 기술이 합니다. 이제
H2K라고 하는 회사고요. 역시 인공지능 솔루션을 사용해서 손쉽게 집에서 한글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런 안질환 진단 역시나 인공지능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지금 개도국에게 공급하는 걸로 해서 일단 시제품이 나왔고요. 시제품을 현재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저는 혁신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런 기술과 만날 수밖에 없고 기술을 주로 쓰는 스타트업이야말로 이런 기술이 추동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효과와 효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고 또 앞에서 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민주성이나 투명성 역시나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저는 뭐 저희가 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은 어쩔 수 없이 속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이런 대한민국 혁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이 빠름과 느림을 어떻게 조화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사회 혁신 혹은 디지털이 추동하는 변화로 인한 수혜자의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정책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기업가들은 기꺼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이익의 일부를 낼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사회 혁신을 저는 기술과 그리고 기술을 무기로 삼아서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은 저희가 함께 좀 머리를 좀 맞대서 지금 현재 사회혁신 섹터가 좀 더 디지털 혹은 스타트업과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뉴노멀 시대에 결국은 무엇이 중하냐 이런 저는 논의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기술과 사회혁신이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나로 발사하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꿈을 꾸게 됐는데요. 우주로 나가는 이 기술력을 좀 사회혁신으로 좀 방향을 더 틀었을 때 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좀 함께 해보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혁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또 생생하게 담긴 강연이었고요. 사회 혁신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풍요로운 사회 혁신 생태계를 위한 4가지 질문. 오늘 이 세션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4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회 혁신의 가능성을 좀 엿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신뢰와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받고요. 오늘 여기 모신 4분께서는 각자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동행의 가치, 함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대한민국 사회 혁신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확장점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밀도 높은 발표로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